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10년 만에 제 꿈에 찾아와 저를 구해낸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세상을 떠난 분이 꿈에 나오면 그리워서 그런 거다. 그냥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꿈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깨지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예비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해드리려고 납골당에 다녀온 그날 밤, 잠든 저에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엄마가 절규하며 나타난 첫 꿈이었고 그 절박함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소름이 끼쳐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무척 심란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예감은 결국 저를 예비 남편의 숨겨진 삶을 파헤치게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제 평범한 일상은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나타났는지, 왜 그렇게 절규해야 했는지 저는 조금씩 그 이유를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제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과 제가 선택한 사이다 복수까지 모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어린 시절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그런 제 삶이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외로워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제게 세상 전부였고 저 역시 엄마에게 평생의 단짝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늘 저를 보시며 힘이 난다고 엄마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웃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똑같이 엄마도 내게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엄마의 행복보다 제 행복이 더 크다고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지내기도 했고 유일한 가족은 서로뿐이었어요. 그런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했어요. 학교 진학, 첫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입사 준비 등등 무엇 하나 엄마와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 든든했어요.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첫 출근이라 많이 떨리지? 겁먹을 거 없어. 너는 엄마의 가장 큰 행복이고 늘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 그러니 분명 잘할 거야. 엄마는 우리 딸 편인 거 알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 있게 행동해. 알았지? 우리 딸 화이팅!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하게 웃어 보이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저는 출근했어요. 첫 출근길. 그 말이 얼마나 심장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온기는 곧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때는 몰랐거든요. 그 말이 엄마에게서 들을 마지막 문장이 될 거라는 걸요. 첫 출근을 무사히 마치고 직장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님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그게 차 사고가... 네? 차 사고요?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순간 다리가 휘청였어요. 일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어떤 신이든 좋으니 제발 우리 엄마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내게서 우리 엄마를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미친 듯이 빌었어요. 하지만 신은 그런 저의 간절한 부탁을 모른 척했고 세상은 참 가혹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응급실 문 앞에서 마주친 건 이미 식어버린 엄마의 손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눈 좀 떠봐. 제발.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울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절 붙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이때 제가 느낀 감정은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표현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부정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힘겹게 떠나보내고 집에 돌아온 첫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정막뿐이었어요. 엄마가 즐겨 듣던 라디오 소리도 없고 주방에서 흘러나오던 반찬 냄새도 없고 우리 딸 왔냐며 말씀하시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저 혼자인 듯 고요하게만 했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엄마의 물건들이 저를 무참히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 집, 또 회사, 집. 어디 가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저 회사와 집만 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며 겨우겨우 숨 쉬듯 살았죠. 아빠 없이 자랐어도 엄마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저는 그늘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주변에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난 뒤 누구든 만나는 게 참 두렵고 무섭게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 기대고 정을 주어도 결국 남겨지는 건 저 혼자일까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지면 또 떠나버릴까 봐, 또 상실을 겪을까 봐 무서웠고 그렇게 저를 스스로 고립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지만 이때 저는 이게 참 무서웠어요. 있다가 없으면 그 빈자리가 슬프고 아프지만 애초에 없으면 나중에 없어졌을 때 슬플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정리하고 존댓말을 쓰며 선을 긋고 회사 동료가 식사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하면 진저리 치고 감정이 생길 만한 모든 사건을 피해 다녔습니다. 혼자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연애? 감정? 제게는 그저 다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마음의 흉터가 아물었을 무렵 회사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이 퇴사하고 새 직원을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 직종이 워낙 이동 변수가 많아서 그냥 누가 나가고 또 누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별일 아니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회의실 문이 열리며 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딱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유난히 매력적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떨림이었죠. 아마도 이걸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내가 왜 이러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난 뒤 몇 년 동안
단단히 세워둔 감정의 벽이 그날 아주 조용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금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죠. 또 그 남자를 만난 뒤에 드디어 꿈에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를 말이죠. 그 남자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계기들이 쌓여서였어요. 처음에는 회의 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야근하던 제 책상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힘내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벽을 높이 쌓아두던 제 마음이 그 작은 캔과 쪽지에 서서히 녹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그는 제 마음의 틈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두드렸습니다. 회사 근처 맛집도 추천해주고 퇴근할 때 건물 입구에서 비 맞지 말라고 우산 씌워주고 제가 업무로 지쳐 있으면 커피를 산다거나 슬며시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건네는 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싶다는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먼저 용기 내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괜찮을까?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감정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과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6개월 동안의 교제는 마치 잿빛이던 제 삶의 색을 입히는 시간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마치 엄마가 제게 보내는 선물 같았어요. 그는 늘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제가 감정적으로 위축될 때마다 천천히 기다려주고 다독여줬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엄마를 잃고 난 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키워가던 어느 날 그가 대뜸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조금도 생각지 못한 말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혼자가 익숙해지고 혼자가 당연해지고 결혼 같은 건 제 인생과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가 제 손등 위에 따뜻하게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을 때, 평생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단단히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무너졌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나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냐고 되물었고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저는 이 남자를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들까봐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제 마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죠. 머릿속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그래,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함께할 미래가 저절로 그려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계속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제 마음을 녹이고 다시 미래를 꿈꾸게 해줬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고
오랫동안 내 마음을 휘감고 있던 외로움도 그 사람 앞에서는 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함 대신 조심스런 설렘을 선택했어요.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담담한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와 동시에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귀면서 남자친구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편하게 해줬고 남들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속 이야기까지 믿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남자친구와 함께 엄마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곧 실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으니 엄마에게 제가 결혼할 사람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엄마를 보러 갈 일정을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저는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은 그날부터 돌아가신 엄마가 처음으로 제 꿈에 찾아와 그토록 절규할 줄은요. 그리고 그 절규 속에 제 인생을 뒤바꿀 경고가 담겨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드디어 나도 가족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 보는 건가. 설렘 반 두려움 반의 감정으로 겨우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똑같은 꿈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매일 밤마다 같은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 꿈에 나와달라고. 짧게나마 엄마의 얼굴이라도 목소리라도 손끝이라도 느끼고 싶다고요. 너무도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10년 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저승에서 나를 잊어버린 걸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죽어서 이승의 기억을 하나둘 지운다고 하잖아요. 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간 내 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걸까? 아니면 빠르게 환생하신 걸까? 착하게 사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엄마를 안타깝게 여겨서 빨리 환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까? 아니면 내 꿈에 나오면 겨우 다잡고 있는 내 마음이 또 무너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저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꿈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를 보고파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울었던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프로포즈를 받은 바로 그날 밤에요. 꿈속에서 저는 집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등을 보이고 있어도 한눈에 엄마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엄마는 등을 보이고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처음엔 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엄마가 나한테 왔구나.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지만 꿈속의 몸은 무겁고 느리게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껏 팔과 다리를 움직여 다가갔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웃으면서요. 그런데 엄마에게 다가가자마자 제 얼굴에 있던 웃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엄마 앞에 다가가서 옆모습을 보니 엄마가 울고 계셨거든요. 아니, 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눈은 퉁퉁 부어 꽉 감겨 있었고 어깨는 격하게 들썩였어요.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엄마 어깨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엄마는 제 손을 피해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보며 터져 나오듯 소리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제 귀로 파고들듯 크게 메아리치며 들리던 소리는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전혀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속에서 끓어오르는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비명이랄까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꿈에서조차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함 소리에 놀라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년 만에 꿈에서 본 엄마를 뒤로하고 꿈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이날 한 번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왜 꿈에서 그리 울부짖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엄마가 말한 안 된다는 말의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그제야 모든 걸 깨닫게 되었죠. 10년 만에 제게 찾아온 엄마가 꿈에서 그토록 절규한 이유는 경고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인생을 살리기 위한 경고였던 거죠. 그 후로 저는 계속 같은 꿈에 시달리며 엄마가 자꾸만 꿈에 나오는 이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잠을 설치고, 다음엔 너무 슬퍼서 울다가 깼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꿈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이라는 건 보통 흐릿하거나 날마다 내용이 바뀌기 마련인데 엄마의 꿈은 단 하나의 장면과 단 하나의 대사만 반복됐거든요. 마치 일부러 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사람처럼요. 회사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저는 자꾸 꿈속 엄마가 떠올랐어요. 왜 이제서야 꿈에 나타난 걸까? 왜 그렇게 절박한 얼굴로 말했을까?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걸까? 저는 그저 불안하고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 산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봐야 이 꿈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산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게 알려주고자 꿈에 나타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자꾸 꿈에 엄마가 나와서 조금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산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한번 가볼까 한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갈게. 전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잖아. 우리 이제 곧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같이 가서 인사드리지 뭐. 그 말에 저는 고마워서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 가도 되지만 솔직히 남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저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든든한 남자친구가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했고, 또 남자친구 말대로 결혼 준비할 건데 미리 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엄마의 산소로 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결정됐어요. 그날 저는 준비를 마치고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드라이브하듯 길을 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도무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아무리 잔잔해도 가슴은 계속 조여오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남자친구는 운전대를 잡고 종종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요즘 꿈 때문에 힘들어 보이네.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그냥 결혼 준비 앞두고 어머님 생각나서 그런 거겠지. 그런가 봐.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말로만 괜찮을 뿐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래도 남자친구에게는 이렇게 같이 다녀오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며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엄마가 잠들어 계신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다 엄마의 무덤이 보일 때 싸늘한 공기가 흐르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마치 여기서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은 강한 예감이랄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도착한 엄마의 산소.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꿈에 나타난 이유가 산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무덤 상태나 주변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살피던 남자친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멀쩡한데? 별다른 이상도 없고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네. 그러게. 나는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예민했던 건가 봐. 저도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준비해온 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엄마의 무덤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왔네. 그래서 자꾸 내 꿈에 나타난 거야? 자주 좀 보러 오라고? 오늘은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 내가 저번에 남자친구 생겼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지?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 말에 남자친구도 옆에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저처럼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따뜻한 음성으로 엄마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야 장모님을 뵙는다면서 넉살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이 참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윗감 같아 보였고 저는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괜히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에게 인사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산소에 다녀온 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오래 타기도 했고 그동안 잠을 설치며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자마자 또다시 꿈속에서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그동안 꿈꿨던 꿈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늘 거실 가운데 등을 보이고 앉아있던 엄마가 이번에는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 두려움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엄마의 목소리는 귀가 찢어질 만큼 날카로웠고 꿈속임에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둥 같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발은 차갑게 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서 꿈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고 그 절박함은 지금도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꾼 거라고 하기에는 꿈의 내용이 너무도 명확한 경고였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엄마가 왜 하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 이후부터 매일 똑같은 꿈으로 찾아왔을까 하나둘 퍼즐이 맞춰졌어요. 또 남자친구랑 엄마를 보고 온 이날은 아예 남자친구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말한 꿈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연이나 감정이 만든 꿈이 아닌 듯 했어요. 엄마가 말한 그놈은 누가 봐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치 등에 얼음을 끼얹은 것처럼 소름이 올라왔어요. 왜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는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도 있었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늘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그토록 절규하며 반대하는 걸까? 정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 명확하게 알 수 없음에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어요. 혼란, 불안, 그리고 의심.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행동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잠깐 흐려지는 표정도,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관찰에도 딱히 특이점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요. 제가 아는 엄마는 이유 없이 그렇게까지 말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저승에서까지 찾아와 절규할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남자친구 몰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엄마 꿈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제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긴 거죠. 남자친구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자 저는 결국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멀찍이 따라붙었고 약속이 있다면 그 주변을 서성이며 수상한 부분은 없는지 지켜봤어요.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집에 갈 때 어떤 길을 택하는지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그렇게 뒤쫓아다녀도 도무지 문제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엄마의 절규는 너무도 뚜렷했는데 정작 제 눈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안 보이니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직접 미행한다고 해서 숨겨진 답을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도달했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생각을 정리하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요. 그 즉시 저는 사설탐정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진과 이름, 직장, 가족관계,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혹시나 저에게 숨기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탐정은 무표정하게 메모하더니 제가 건넨 남자친구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사진을 보던 탐정이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어디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탐정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어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낯이 있거든요. 근데 도무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흔한 타입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탐정은 쳐다보며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고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이 일하면서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니까 종종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탐정은 사실 경찰 출신이었거든요. 형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그 경력을 살려서 탐정 사무실을 차린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 사람을 상대하셨으니 충분히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짧은 순간 탐정의 표정에서 묘한 불편함을 읽었어요.
입으로는 착각이라고 말해놓고는 뭔가 탐정의 표정이 석연치 않고 찝찝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께 사건을 의뢰했어요. 그래도 일 처리는 깔끔하게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맡겼죠. 탐정은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 했고 저는 그 며칠 동안 여전히 남자친구 행동을 나름대로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전히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지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엄마 꿈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뒤에서 내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걸 알면 남자친구가 많이 서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걸로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꿈과 엄마의 절규를 떠올리면 그 생각은 곧 사라졌어요. 제가 아는 엄마는 괜히 꿈에 나와서 하나뿐인 딸을 괴롭힐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서 꿈에 나온다는 건 분명히 제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경고인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남자친구를 지켜보며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탐정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심각했어요. 탐정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간 되면 한번 들리라고 했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며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은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바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남자친구분 과거 이력이 없습니다. 네? 과거 이력이 없다고요? 뭐 문제될 만한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과거 이력이 없다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까? 그렇다는 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까? 라는 아리송함에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탐정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름으로 뭔가를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분 개명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개명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미리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건데 이름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 주소지, 가족 정보 모두 제대로 맞는 게 없었어요. 탐정이 제게 증거 서류를 보여주셨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가 개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걸 숨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뚫어지게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탐정은 그런 저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추측입니다만 이 사람 여러 번 신분을 세탁한 흔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력을 지우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굳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신분 세탁이라니. 내가 가까이 두고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이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건 심장을 훅 파고드는 공포였습니다. 탐정은 남자친구의 개명 전 이름을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또다시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나날을 보냈어요. 잠을 자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고 일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절규가 끊임없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빨리 좀 와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아주 큰일이 드러났다는 것을요. 사무실 문을 열자 탐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뭐 찾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탐정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개명전 이름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익숙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것들이요? 그게 뭐죠? 제가 형사로 일하던 시절 이 남자와 관련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갑자기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남자친구와 관련된 수사라니.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저기 밑으로 훅 떨어지는 듯 했어요. 수상스럽기는 해도 한편으로 별일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희망은 서서히 절망과 충격으로 물들어갔어요. 탐정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함께 일하던 후배 형사에게서 연락해서 옛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신의 기억이 맞았다고 했죠. 저는 숨이 턱 막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게 아니라 정말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거네요? 무슨 사건이었죠? 사고사 사건이었습니다. 탐정은 잠시 입을 다물고 조용한 사고사라는 단어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무겁게 이어 말했어요. 이 남자는 지금까지 2번의 계명을 했고 또 결혼 이력도 2번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번이나 계명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결혼도 했었다니. 이 사실에 놀라운 것도 잠시. 탐정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실족사로 사망하고 2번째 아내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니. 저는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2 아내 모두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남자친구분이 받았고요. 머릿속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처럼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탐정은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뭔가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고 2 사건 너무 모두 깔끔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둘 다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알리바이가 깨지지 않아서 찝찝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낯설게 느껴졌고 엄청 치밀하고 교묘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탐정이 제게 그러더군요. 섣부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제가 3번째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꿈에서 그렇게 절규했는지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목에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멍하니 앉아있고 밤이 되면 또 울다가 지쳐 잠드는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안 되는 저를 걱정해서 전화도 문자도 폭탄처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없는 척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숨소리를 내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정의 말들이 하나둘 맞아떨어졌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개명을 한 사실과 결혼 경력 그리고 2번의 사별을 모두 숨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기만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이대로 도망치듯 헤어지면 안 된다고요. 사실이건 아니건 날 속인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런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헤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저 숨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동안 남자친구와 어떻게 끝낼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탐정이 말했던 알리바이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사진! 예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등산할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았다면서 제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또 등산 중에 찍은 셀카도 같이 보내줬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다 따로 저장해뒀었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은 채 핸드폰 앨범을 숨가쁘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진을 찾았어요. 사진 정보를 눌러 확인하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날짜, 시간, 위치, 탐정이 말했던 첫 번째 부인이 실족사로 죽은 날과 정확히 같은 날짜와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날 친구랑 낚시하러 갔다고 진술했고 낚시장 CCTV에 자세히는 아니지만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 사진이 찍혀 있었기에 당시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용의선상에 벗어났었죠. 하지만 이 사진이 있는 이상 그 CCTV 속 인물이 남자친구일 리 없었습니다. 왜? 그 시각 남자친구는 낚시터가 아닌 산에 있었으니까요. 제 온몸이 전율했어요. 손끝이 저리저리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다 못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얼른 탐정님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대충 옷과 소지품을 챙겨서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탐정 앞에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남자친구가 그날 산에 있었어요. 이 사진 그날 찍은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죽었다던 그날. 탐정은 놀라며 사진을 확대해보고 사진 정보를 눌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정확한 건지 확인해본다고 했고 어딘가 전화하더니 급히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질문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구하려고 꿈에서 울부짖었던 이유와 저도 엄마가 살려준 이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탐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드린 사진은 조작된 흔적이 없는 진짜 사진이라고요. 탐정님은 알리바이가 완전히 깨졌으니 이제부터는 본인이 맡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찜찜했는데 이제는 그 찜찜함을 풀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과 다시 수사해서 그놈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냐, 무슨 일 있냐, 걱정된다 등등. 엄청난 연락이 쏟아졌고 마음 같아서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탐정님이 수사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댔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연락이 안 됐지. 미안해. 꿈에 엄마가 자꾸 나타나기도 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이상하게 자꾸만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절에 들어가 있었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다니시던 절이 하나 있었거든. 전화 끄고 거기서 생각 정리 좀 하고 싶었어. 남자친구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이제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괜찮다고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평소처럼 묻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조용히 결정적인 덫을 준비했죠. 그러다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어느 평일 오전, 저는 회사 근처에서 커피를 사들고 회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어요. 경찰차가 회사 앞에 멈춰섰고 형사들과 탐정님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친구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끌려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소리쳤습니다. 아이, 이거 왜 이래요? 나 알리바이 있다니까요. 그날 나 낚시터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CCTV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럽니까? 그것도 다 끝난 사건을! 남자친구의 말에 형사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범 진술 다 확보됐다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에게는 공범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공범이 남자친구 옷을 입고 대신 CCTV에 일부러 찍힌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남자친구랑 계획해서 저질렀다고 다 자백했고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당황한 듯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오해라고,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했고 그 말에 저는 비웃두두 섰습니다. 그리고 증거랑 자백까지 받았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뭐야? 혹시 알고 있었어? 저는 조용히 걸어가 그 사람 앞에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준 사진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고요. 그 사진 정보에 찍힌 날짜로 네 알리바이가 깨졌고 그날의 진실이 결국 드러난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형사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난리쳤고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형사들의 손에 제압당한 그는 그렇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가 처참하게 끌려가는 걸 바라보다가 그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공범의 자백, 사진 증거, 추가 조사 등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남자친구는 2명의 배우자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던 날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잘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이죠. 저는 지금도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악몽을 꾸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아직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켜준 이 목숨, 이제는 제가 올바르게 지켜야 하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상 신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직감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